1997년,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코앞이었을 텐데요.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서해나 휴전선에서 무력 도발 같은 걸 일으켰다면요. 선거 결과, 이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을까요?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을 찾으려고 북한의 심장부, 김정일 집무실 문턱까지 갔던 스파이가 있었다는 거죠. 암호명 바로 흑금성입니다. 흑금성.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조국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알아낸 엄청난 비밀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운명이 참. 네, 기구하죠.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서요. 북한 최고위층까지 속여 넘겼던 이 스파이가 대체 어떻게 어쩌다가 조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버려지게 됐는지 그 기막힌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과연 무엇이 진짜 애국이었고 또 무엇이 배신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흔한 첩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와 개인의 관계, 또 우리가 믿는 어떤 신념과 현실 사이의 배신감, 그리고 애국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의 진짜 무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네, 저도 자료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복잡하고 또 묘묘한 신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럼 먼저 이 흑금성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본명은 박채서, 원래는 아주 촉망받는 그런 군인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출신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요. 육군대학 졸업식에서는 심지어 참모총장 상까지 받을 정도로 아주 능력을 인정받았던 엘리트였죠. 와, 참모총상상까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야전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 사령관이 되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군대 내부에 어떤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시 군대에는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였는데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 아니면 소령 이상 진급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 출신 성분이 중요했군요. 네, 1986년에 이 박채서 소령이 직접 보게 된 거예요. 자기 3사 출신 선배들 중에 단 한 명도 대령 진급을 못하는 걸 본 거죠. 아, 정말요? 한 명도요? 네,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던 그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또 회의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심지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면 그냥 빨리 접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할 정도로요.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갑니다. 바로 그때 그의 인생 경로를 완전히 틀어버릴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죠. 네,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안기부라고 부르는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겁니다. 안기부에서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건요. 군에 대한 그의 어떤 불만, 좌절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를 최고의 스파이 후보로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왜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능력은 있는데 군에서는 인정 못 받고 뭔가 불만을 품고 쫓겨난 듯한 인물,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들 쪽으로 포섭하거나 이용하기에 딱 좋은 대상 아니겠어요? 아하, 그렇겠네요. 오히려 약점이 강점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의 상처가 최고의 위장막이 된 셈이죠. 그래서 스파이가 되기 위해서 그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는 연기를 시작해야 했다고요? 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한테 일부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신종불량자가 되는 건 기본이고요. 일부러요? 네. 평소에는 전혀 하지도 않던 술과 도박에 막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군이랑 사회에 대한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터뜨리고 다녔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겠는데요. 당연하죠. 아니, 박소령 요즘 왜 저러나,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네? 이런 수군거림을 매일같이 견뎌내야 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1993년에 군 감찰에 일부러 걸려요. 그래서 불명예 강제 전역을 당하는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와,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수준의 연기였네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위장 포섭 공작이라는 아주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겁니다. 위장 포섭 공작이요? 네. 훗날에 북한에 접근했을 때 북한 정보기관이 아무리 그의 뒷조사를 해도 이 사람은 진짜 남한 체제에 불만을 품고 버려진 인물이 맞구나, 이렇게 믿게 만들려는 사전 작업이었던 거죠. 얼마나 철저했으면. 이게 얼마나 철저했냐면요.
그의 아내조차 남편의 진짜 신분을 몰랐어요. 1998년에 언론 보도가 터지고 나서야 아, 내 남편이 스파이였구나 하고 알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내까지 속여야 했다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조차 말 못할 비밀을 안고 매일매일 스스로를 막 깎아내리는 그런 연기를 해야 했던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궁극적인 임무는 뭐였나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핵 개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든 북한 권력의 심장부로 침투해야만 했죠. 그래서 안기부가 계획한 게 안기부는 그가 대북 사업가로 위장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접근하는 이른바 편승 공작이라는 걸 계획했습니다. 편승 공작이요? 네. 심지어 그는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척 연기하면서 남과 북, 양쪽의 정보를 다 다루는 극도로 위험한 이중 스파이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중 스파이라니 정말 영화 같은데요. 자, 그럼 그렇게 북한이라는 그 철옹성의 문을 어떻게 열었을까요? 그게 궁금한데요?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열쇠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광고라고요? 네. 1995년에 그는 아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광고 기획사의 전무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광고회사 전무로요. 타이밍이 또 기가 막혔다고요. 네, 정말 절묘했어요. 1994년에 김일성이 사망한 직후였는데 북한은 그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사상 최악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정말 끔찍했죠. 네, 정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다,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한 푼이 정말 아쉬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남한 산업가가 찾아와서 그렇죠. 찾아와서는 당신네 그 멋진 백두산, 금강산 같은 절경을 배경으로 우리가 광고를 찍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은 가면서도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달러가 급했으니까. 마침내 그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의 고위급 인사 중 한 명인 대외경제위원회 처장 리철이라는 인물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리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지게 되죠. 아, 리철. 영화에도 나왔던 인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부터가 정말 살얼음판에 걷는 듯한 그런 심리전의 연속이었어요. 이땠는데요? 예를 들면 식사 자리에서 리철이 쓱 사진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흑금송의 고향집 텃밭에서 일하고 계신 어머님 사진이었답니다. 네. 자기 어머님 사진을요. 와. 그러면서 어머님 맞으시죠? 이렇게 묻는가 하면 또 다른 날에는 흑금송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몰래 사둔 땅까지 정확히 언급하면서 박 선생, 부여에 사놓은 땅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떠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 알고 있다는 거네요, 거의. 그렇죠. 우리는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죠. 아니, 그런데 여기서 흑금송에 주눅 들지 않고 오히려 더 대담하게 나갔다고요. 그게 더 놀라운데요? 맞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런 압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신뢰를 쌓아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처분하고 싶어하던 고려청자 같은 골동품 있잖아요. 그걸 남한으로 가져와서 실제로 비싼 값에 팔아주는 그런 사업 수완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오! 또 어떤 때는 일부러 북한 농산물 수입 과정에서 통과 문제를 딱 일으켰다가 그걸 또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깔끔하게 해결해주는 뭐랄까 병 주고 약 주는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정말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겁니다. 와, 정말 보통 배짱이 아닌데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녹음기도 없이 머릿속에 다 기억해야 했다고요? 네, 그 모든 아슬아슬한 대화와 협상 과정을 녹음기 하나 없이 오롯이 자신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보고해야만 했다니 그 정신적인 압박감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수년간 공을 들인 끝에 드디어 1997년 6월 어느 날, 일부 증언에 따르면 1996년 설이라는 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시점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죠. 어쨌든 그는 평양의 한 연회장에서 꿈에도 그리던 인물이죠.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일과 독대하는 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만난 거군요. 네, 물론 몸에는 아주 작은 초소형 녹음기를 숨긴 채였죠. 김정일은 당시 남한 대선과 관련해서 뭔가 협조를 당부하는 듯한 말을 했고 심지어는 북한 최고예술대학 학장의 딸과 결혼하라면서 직접 중매까지 섰다고 합니다. 중매까지요? 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흑금성이 김정일이 직접 권하는 술잔을
어머님과의 약속 때문에 술은 못 마십니다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와, 김정일 앞에서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동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건가요? 당시 흑금성의 안기부 직속 상관이었던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훗날 인터뷰에서 박채선은 김정일을 만난 적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네? 안 만났다고요? 네, 그 정도 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요. 한 사람은 목숨 걸고 만났다고 증언하고 그를 보낸 책임자는 안 만났다고 하니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와, 이건 정말 미스테리네요. 이것만 봐도 이 스파이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또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곳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네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 최고 위층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고 그 결과 누구도 접근하지 못했던 아주 위험천만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확실하군요. 자, 흑금성이 이렇게 북한 깊숙한 곳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던 1997년. 그때 대한민국 상황으로 잠시 시선을 돌려보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땠나요? 그야말로 국가부도 직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IMF 외환 위기가 터졌잖아요. 맞아요. IMF. 잊을 수가 없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면서 정말 너도 나도 장롱 속에 깊이 넣어뒀던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꺼내서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정말 눈물 없이는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정말 온 국민이 힘을 모았던 때였죠.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흑금성은 북한으로부터 자신의 귀를 의심할 만한 정말 충격적인 첩보를 입수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측 관계자들이 북한에 사람을 보내서 은밀하게 접촉을 했다는 겁니다. 네, 여당에서요. 네, 그리고 거액의 돈을 건네는 대가로 판문점에서 총격을 가하는 등 무력 시위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 돈을 주고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흔들었던 총풍 사건의 실체입니다. 아, 총풍 사건. 선거 때만 반복되는 북풍, 그러니까 북한 관련 안보 이슈를 터뜨려서 보수 표심을 결집하려는 전략은 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돈까지 줘가면서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였죠. 그렇죠. 휴전선에서 총성이 울리고 긴장이 고조되면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가 당연히 커질 것이고 바로 그 타이밍에 여당 후보가 딱 나서서 강력한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내세워서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던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도박을 하려 한 거네요. 정말 위험천만한 말상이었죠. 이 정보를 접한 흑금성은 와, 정말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이럴 무기나자니 조국과 국민들이 위험에 빠지고 조작된 위기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걸 폭로하자니 이건 자신을 북한에 침투시킨 바로 그 조직, 안기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 아닙니까? 동시에 수년간 쌓아온 스파이로서의 생명이 그냥 끝나는 걸 의미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스파이로서의 어떤 임무 완수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양심, 그야말로 극단적인 선택의 갈림길에 선 거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건 스파이로서 그의 가장 큰 성공, 그러니까 북한의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그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의 가장 큰 위협이 됐다는 거네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 맞습니다. 정보 자체의 가치와 그 정보가 가진 어떤 정치적 파급력 사이의 모순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김대중 씨가 누군지도 잘 몰랐다. 하지만 97년 당시 국민들은 김대중을 원했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외부 요인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 와, 국민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위험천만한 총풍 관련 정보를 당시 야당이었던 김대중 후보 측에 은밀히 전달합니다. 이건 조직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스파이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맛공작이자 어찌 보면 자기 파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으니 당연히 영웅 대접을 받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네,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총풍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그 수사의 칼날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향하겠어요? 안기부를 향하게 된 거죠. 아, 안기부로. 조직 전체가 엄청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바로 그때 안기부 해외조사실장이었던 이대성이라는 인물이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른바 이대성 파일이라는 문건을 언론에 유출시킨 건데요. 아, 그 유명한 이대성 파일. 네, 이 파일에는 안기부가 그동안 벌여왔던 각종 비밀 공작 내용과 함께 흑금성의 실명, 암호명, 그리고 북한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된 거네요. 그렇죠. 결국 국가는 혹은 안기부라는 조직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냈던 공작원, 흑금성을 그냥 희생양으로 삼아서 버린 겁니다. 버리는 카드로 쓴 거군요. 네, 우리는 이런 공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정보가 나왔을 뿐이다. 총풍은 우리와 무관하다. 뭐 이런 식의 자기 방어 논리였던 셈이죠. 아, 정말 너무하네요. 1998년에 안기부에서 해고당한 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정권이 바뀐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는데요. 그는 느닷없이 북한에 포섭된 이중간첩이라는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됩니다. 이중간첩 혐의로 갑자기요? 네. 검찰은 그가 북한 공작원에게 우리 군의 핵심 군사기밀인 작전계획 5027, 이게 뭐냐면 유사시에 북한이 남침했을 때를 대비한 한미연합군의 핵심 작전계획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기밀이죠. 네, 엄청난 기밀이죠. 네, 이거랑 각종 군사교범 등을 넘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는 끝까지 간첩 행위가 아니라 국익을 위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것뿐이다 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결국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6년을 선고했죠. 징역 6년. 그리고 2016년에 만기 출소할 때까지 그 6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누우면 한 뼘, 벽에 기대앉으면 한 뼘 정도 남는 아주 작은 독방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와, 독방에서 6년을요. 출소 후의 인터뷰에서 그는 국가는 비겁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후회는 없다고 아주 담담하게 말했지만 글쎄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억울함과 배신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사건은 흑금성 개인의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죠? 그의 신원이 완전히 노출되면서 그가 수년간 정말 목숨을 걸고 북한 내부에 구축해 놓았던 아주 귀중한 인적 정보망? 그러니까 휴민트라고 부르죠. 사람을 통해 직접 얻어내는 정보 자산요? 이게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아, 공들여 쌓은 정보망이 다 무너진 거군요. 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핵심 정보 라인이 그냥 통째로 사라져 버린 거죠. 설상가상으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과거 안기부의 어두운 역사를 청산한다면은 그런 명분 아래서 대북 공작부서가 대폭 축소되고 예산이 삭감되면서 대한민국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마치 우리가 정말 어렵게 그려놓은 적진의 상세 지도를 우리 스스로 불태워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초래한 셈입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 묻힐 뻔했던 그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가요? 그 과정도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한 명은 그의 이야기를 20년 가까이 정말 끈질기게 추적하고 취재해온 김당 기자입니다. 아, 김당 기자님? 네, 그는 흑금성이 직접 쓴 육필수기를 바탕으로 해서 흑금성이라는 책을 펴내 사건의 전모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책이 있었군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으로 유명한 윤종빈 감독인데요. 우연히 한 팟캐스트 방송에서 흑금성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결심했고 결국 영화 공작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아, 팟캐스트를 듣고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했다니 이것도 흥미롭네요. 그렇죠. 2018년에 영화 공작이 개봉하면서 흑금성 사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사회에 정말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그의 그 드라마틱한 삶과 그가 마주해야 했던 딜레마가 아주 생생하게 전달된 거죠. 네, 영화의 힘이 컸죠. 2016년에 만기 출소했던 박채서 씨 본인도 용기를 내서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 직접 출연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사건의 진실과 자신의 입장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흑금성의 이 기구하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맞습니다. 애국이란 무엇인가?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그 신념으로 살아왔다.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 국가에 대한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그 신념 하나는 정말 확고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그는 국정원, 그러니까 안기부의 후신이죠. 국정원은 비겁했다. 국가를 위해 일한 공작원을 법정에 세워서 모욕감을 줬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가에 대한 혼신과 그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배신감, 이 두 가지 감정이 그의 내면에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죠. 그가 느꼈을 그 복잡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국가의 어떤 부당한 명령이나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조직의 명령이니까 혹은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니까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애국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때로는 조직을 등지더라도 진실을 알리고 저항하는 것이 진짜 애국일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흑금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게 만듭니다. 국가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잘못 앞에서 한 개인은 과연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지만 결국 조국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마주하고 버림받아야 했던 스파이, 흑금성. 그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 우리 내부의 어떤 비겁함이나 시스템의 모순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진정한 애국이란 때로는 국가의 명령이 아닌 개인의 양심을 따르는 용기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그런 깊은 질문과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흑금성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국가의 중대한 비밀, 어쩌면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폭로하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고 배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당신의 나라와 국민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네. 당신에게 애국이란 과연 무엇인가요?